여기는 대한민국 인천공항 입국장입니다. 프랑스어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걸 이제야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 죄송합니다. 일본인 줄 알았어요. 잘못 끄는 비행기표가 이끈 낯선 나라. 이 우연한 만남이 이들의 운명을 바뀌었을 줄은 이때는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이 궁금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저는 그날 아침 파리 공항에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될 줄 몰랐습니다. 프랑스의 채널 다큐팀을 이끌고 일본으로 떠나는 길이었죠. 일본 전통 음식 문화 다큐로 칸 페스티벌 출품이 목표였어요. 10년 경력 프로듀서로서 커리어 전환점이 될 작품이었습니다. PD님, 티켓 확인해 주세요. 신입 조감독 류시앙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야 했는데 저는 그냥 손을 흔들었습니다. 괜찮다, 내가 예매한 거 맞지? 류시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어색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아이는 이미 실수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비행기에서 일본 음식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스시, 라멘, 가이세키 요리. 모든 게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었죠. 하지만 기내 모니터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인천국제공항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류시앙. 제가 소리치자 그가 움츠러들었어요. 이게 뭐야? 우리 일본 가는 거 아니었어? 류시앙은 얼굴이 새하얘져서 더듬거렸습니다. 죄송해요, PD님. 인천이 일본 공항인 줄 알았어요. 3개월 준비한 프로젝트가 한순간에 엉망이 되어버렸죠. 한국이라니. 솔직히 저는 한국에 좋은 감정이 없었어요. 여동생 끌로에가 1년 전 한국 어학연수를 갔다가 우울증에 걸려 조기 귀국했거든요. 너무 빨라, 언니. 사람들이 차갑고 시스템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 같았어.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착륙하자마자 류시앙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당장 일본행 티켓을 다시 예매해. 하지만 태풍 때문에 일본행 항공편이 모두 취소됐다는 거였어요. 최소 이틀은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항 로비에서 짐을 끌고 있는데 갑자기 로봇이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한국어 다음 바로 영어로 번역해서 말하더라고요. 일본에서나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AI 로봇이 여기에 있다니. 게다가 안내도 정확하고 친절했습니다. 이상해, 일본보다 더 앞서 있는 건 아니야? 촬영 감독 마르크가 중얼거렸어요. 공항 곳곳에 디지털 안내판, 자동화된 수화물 시스템, 심지어 화장실까지 모든 게 최첨단이었거든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화가 나 있었어요. 어쨌든 내일 당장 일본으로 가야 해.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상한 호기심이 꿈틀거렸습니다. 동생이 말했던 차갑고 비인간적인 나라가 정말 여기가 맞나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서울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마르크가 어차피 갇혀 있는 거 호텔이라도 편한 데서 쉬자고 말했거든요. 공항 직원이 추천해 준 건 지하철로 도심까지 가는 방법이었어요. 파리 지하철에 익숙한 저로서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죠. 정말 공항에서 바로 지하철이 연결돼? 파티마가 의아해했어요.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파리는 공항에서 시내까지 갈아타야 하는 구간이 많거든요. 하지만 안내판을 따라 내려가니 정말 있더라고요. 공항철도라는 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지하인데도 전혀 답답하지 않았거든요. 천장이 높고 조명도 밝았어요. 게다가 공기도 깨끗했습니다. 이거 정말 지하 맞아? 류시앙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플랫폼에서 기다리는데 더 놀라운 게 있었어요. 스크린도어였습니다. 지하철이 들어올 때까지 완전히 막혀 있다가 열차와 동시에 열리더라고요. 파리 지하철은 아직도 그런 안전장치가 없는 구간이 많은데 말이에요. 이건 뭐 거의 지하 왕국 수준이네. 마르크가 감탄했어요. 열차 안에 들어가니 더욱 충격이었습니다. 일단 너무 깨끗했어요. 바닥에 휴지 하나 떨어진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곳곳에 CCTV가 있고 비상벨도 눈에 띄게 설치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여성 전용 칸까지 있더라고요. 파리도 이 정도는 아닌데. 파티마가 중얼거렸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파리 지하철은 밤늦은 시간에 여자 혼자 타기엔 좀 불안한 구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모든 게 여성 안심을 고려해서 설계된 것 같았어요. 30분 만에 도심에 도착했어요. 환승도 필요 없었죠.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니 번화가가 바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게 진짜 가능한 거야?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공항에서 시내 중심가까지 이렇게 매끄럽게 연결되다니. 호텔까지 가는 길에도 계속 놀라는 일이 있었어요. 지하철역마다 엘리베이터가 있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도 완벽했거든요. 심지어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공간도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었어요. 이상해. 왜 이런 나라에 대해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까?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프랑스 언론에서 한국을 다룰 때는 항상 북한 문제나 경제성장 이야기뿐이었거든요. 이런 시민 친화적인 인프라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루만 머물다 가려던 계획이었는데 뭔가 아쉬워지기 시작했어요. 동생이 말했던 차갑고 시스템 중심적인 나라라는 게 정말 맞는 건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아니, 시스템이 발달한 건 맞는데 그게 사람을 위한 시스템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이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노트북을 켜고 한국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호기심이었는데 점점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김치, 지하철 안전도, 배달 문화, 디지털 정부 서비스까지. 모든 게 놀라웠습니다. 김치가 세계 5대 슈퍼푸드라고?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봤어요. 그동안 김치는 그냥 매운 절임 채소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유산균, 식이섬유, 비타민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다니. 프랑스에서도 발효 음식의 건강 효과가 주목받고 있는데 말이에요. 새벽 2시가 넘어서까지 검색을 계속했어요. 한국의 치안 수준을 보고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성 혼자 밤길을 걸어도 안전하다는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파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게 진짜야?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배달 문화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치킨을 새벽에 주문해도 30분 안에 온다니. 심지어 앱으로 실시간 배달 추적까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프랑스는 일요일이면 대부분 가게가 문을 닫는데 여기는 24시간 언제든 원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아침이 되자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팀원들을 급하게 불러 모았어요. 우리 계획을 바꿔야겠어. 일단 한국을 먼저 찍자. 마르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왜? 일본 가기로 했잖아. 한국은 미지의 콘텐츠 보물 창고야. 저는 밤새 조사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게 너무 많아. 이런 나라가 바로 옆에 있는데 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을까? 팀원들도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파티마가 먼저 동조했습니다. 어제 지하철 타면서 저도 느꼈어요. 뭔가 다른 나라 같았어요. 좋은 의미로요. 리시앙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피디님, 제가 실수한 게 오히려 기회가 된 건 아닐까요? 그 순간 결정했어요. 일본행 티켓을 취소해. 우리는 한국을 제대로 경험해 볼 거야. 마르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본사에는 뭐라고 할 건데? 저는 자신있게 답했어요. 더 좋은 콘텐츠를 찾았다고 하면 돼. 사실 두려움도 있었어요. 계획에 없던 일이었고 한국에 대한 사전 지식도 부족했거든요. 하지만 어제 하루 경험한 것만으로도 확신이 섰습니다. 이 나라에는 분명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한국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줄 거야. 저는 팀원들에게 말했어요. 선진국이라는 게 단순히 경제 규모나 기술력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의 한국 다큐멘터리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동생 끌로에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한국에 좀 더 머물기로 했어. 내가 말했던 그 나라가 정말 맞는지 직접 확인해 볼게. 이제 진짜 한국을 만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서울의 한 전통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김치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코끝을 자극하는 온갖 냄새가 몰려왔어요. 마늘, 고춧가루, 젓갈 냄새까지. 파리의 마르쉐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여기서 김치 담그는 분을 찾아보자. 저는 카메라를 든 마르크에게 말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손놀림이 정말 빨랐어요.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바르는 모습이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김치가 몸에 좋다는 건 정말인가요? 제가 물어보니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당연하지. 우리 김치는 유산균 덩어리야. 배 아플 때도 김치 국물 마시면 금방 나아. 그러면서 김치 속에 들어가는 재료 하나하나를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놀라운 건 그 설명이 과학적 근거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거였어요. 마늘에 알리신, 고춧가루에 캡사이신, 젓갈에 단백질까지. 아주머니는 학자가 아닌데도 김치의 영양학적 효과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살아있는 영양학 교수네. 파티마가 감탄했어요. 김치를 담그는 과정을 촬영하면서 저는 완전히 매료됐습니다. 절임 정도를 확인하는 손끝의 감각, 양념 비율을 맞추는 경험과 직관. 그리고 무엇보다 정성이었어요. 이거 하나하나가 다 내 자식 같아. 아주머니의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구나.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이건 과학이었어요. 발효과학, 영양과학, 그리고 수천 년간 축적된 경험 과학이 모두 합쳐진 결과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모든 지식이 어머니에서 딸로, 시어머니에서 며느리로 전해지는 살아있는 전통이었어요. 마르크가 김치 한 젓가락을 맛보더니 표정이 바뀌었어요. 이거 정말 맛있네. 처음엔 너무 매울 줄 알았는데 감칠맛이 장난 아니야. 저도 용기를 내어 한 입 먹어봤습니다. 첫맛은 매웠지만 씹을수록 깊은 맛이 우러나왔어요.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처음 먹는 사람들은 다 그래. 매워서 못 먹겠다가도 한번 맛들이면 중독돼.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매운맛 뒤에 숨어있는 복합적인 맛의 층위들이 혀끝에서 춤을 추고 있었거든요. 이건 촬영이 아니라 공부네. 저는 팀원들에게 말했어요. 김치 하나만으로도 한국 사람들의 지혜와 과학적 사고를 엿볼 수 있었거든요. 전통과 과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다니. 서구식 사고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조화였습니다. 시장을 나오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에는 정말 우리가 모르는 깊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무언가는 단순히 기술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 속에 녹아있는 지혜라는 것을 말이에요. 시장 촬영을 마치고 근처 카페에서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외국인이 급하게 일어나며 가방을 두고 갔어요. 가방 안에서 지갑이 살짝 보였는데 5만 원권 지폐가 몇 장 들어있는 게 보였습니다. 프랑스 돈으로 치면 40유로 정도였죠. 저는 당연히 누군가 가져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파리에서라면 5분도 안 돼서 사라졌을 거거든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님들이 그 가방을 보고도 아무도 손대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누군가 지나가다가 가방을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기까지 하더라고요. 저거 왜 아무도 안 가져가지? 류시양이 의아해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0분이 지나도 가방은 그대로 있었어요. 카페 직원이 와서 가방을 카운터로 가져갔고 분실물 보관함에 넣어뒀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저는 옆자리 한국인에게 물어봤어요. 저 가방 정말 아무도 가져가지 않네요? 그분이 당연하다는 듯이 답했습니다. 내 돈이 아니잖아요. 너무 담담하게 말해서 저는 다시 물어봤어요. 그래도 돈이 많이 들어있던데요? 그래도 내 돈이 아니에요. 똑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에게는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 자체가 절대적인 기준이었던 거죠. 마르크가 카메라를 들고 그 장면을 찍었어요. 이거 진짜 놀랍다. 프랑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맞는 말이었어요. 파리에서는 지갑을 떨어뜨리면 찾을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건드리는 것 자체를 죄악으로 여기는 것 같았어요. 1시간 후에 그 외국인이 다시 돌아왔어요. 카페 직원이 가방을 돌려주자 그는 정말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았네요. 지갑을 확인해 보니 돈 한 푼 없어지지 않았더라고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뭔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건 단순히 치안이 좋다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양심과 도덕성이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사회였습니다. 내 돈이 아니잖아요 라는 그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파티마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런 나라에서 살면 사람이 얼마나 평화로울까?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릴 걱정, 사기당할 걱정, 뒤통수 맞을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그 영상을 편집하며 생각했어요. 이 장면 하나만으로도 한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돈보다 양심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만든 사회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 영상을 SNS에 올렸더니 프랑스에서도 큰 반향이 일었어요.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해? 라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며칠 후에는 프랑스 언론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뤘고 소르본 대학에서는 특별한 실험을 기획하게 됩니다. 파리 소르본 대학 언론학과 강의실. 장 르노 교수가 학생들 앞에서 큰 화면을 켰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실험을 해볼 거야. 미래 50년을 이끌 진짜 선진국은 어디일까? 화면에는 두 개의 선택지가 떴어요. 미국과 한국이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이요? 한 학생이 의아해했어요. 미국 말고요? 장 교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온 영상 하나가 유럽 전체를 뒤흔들고 있어. 한번 보자. 바로 제가 찍은 그 카페 영상이었어요. 내 돈이 아니잖아요 라는 장면이 나오자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한 학생이 물었어요. 장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영상을 찍은 프로듀서는 우리 졸업생이야. 오드레 플로랑. 그녀는 지금 한국에서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고 있어. 저는 파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 몰랐어요.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미국이 여전히 세계 최강국이잖아요. 실리콘밸리, 할리우드, 월스트리트가 다 거기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을 선택한 학생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미국은 총기 사고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도 안전하지 않잖아요. 한국은 여자가 밤에 혼자 다녀도 안전하다면서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돈보다 양심을 먼저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학생들의 토론이 점점 뜨거워졌어요. 장 교수가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선진국의 기준이 뭘까? GDP? 군사력? 기술력?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저는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들이 서로 믿지 못하면 진짜 선진국이 아니죠. 최종 투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60대 40으로 미국을 이겼어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미국을 선택했던 학생도 당황했습니다. 한국을 선택한 학생이 말했어요. 미국은 개인의 자유는 보장하지만 사회 전체의 안전과 신뢰는 부족해 보여요. 한국은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시하면서도 개인의 권리도 존중하는 것 같아요. 다른 학생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정직해요. 그 영상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장 교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좋아. 그럼 이번 학기 프로젝트는 한국 연구로 정하자. 교수의 선언에 몇몇 학생들이 항의했어요. 교수님, 너무 갑작스러워요. 미국이 더 연구할 가치가 있지 않나요? 하지만 장 교수는 단호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너무 많이 연구됐어. 하지만 한국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미래의 모델일 수도 있어. 교수는 칠판에 한 문장을 적었어요. 한국을 모르고 미래를 논할 수 없다. 그 순간 저는 서울 호텔에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무심코 올린 영상 하나가 프랑스 대학가를 뒤흔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 미국을 제치고 미래 선진국으로 선택받았다니.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한국의 브랜드 파워가 이 정도였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하루만 머물 예정이었는데 말이에요. 팀원들과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특히 음식 때문에 미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갈비찜을 처음 먹었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 고기야? 마르크가 젓가락질을 하며 감탄했어요.
프랑스 요리에 익숙한 우리에게 한국의 갈비찜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짭조름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식감. 게다가 밑반찬으로 나오는 김치, 나물들까지 모든 게 조화로웠어요. 비빔밥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이건 예술 작품이야. 파티마가 색색깔로 예쁘게 담긴 비빔밥을 보며 말했어요. 고추장을 넣고 비비기 전까지는 정말 그림 같았거든요. 하지만 비벼서 먹는 순간 모든 재료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마법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뭘 먹고 살았지? 류시앙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한식의 깊은 맛에 완전히 중독되어 버린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김치찌개가 생각나고 점심때가 되면 불고기가 먹고 싶어졌어요. 음식만 바뀐 게 아니었어요. 대중교통, 문화재, 사람들의 예절까지 모든 것에 적응해 버렸습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문화, 엘리베이터에서 뒤에 오는 사람을 기다려주는 배려. 이런 게 당연해져 버린 거예요. 경복궁을 방문했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이런 궁궐이 도심 한복판에 있다고? 현대적인 빌딩들 사이에 자리 잡은 전통. 건축물의 조화가 환상적이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었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깊이 있고 차분한 멋이 있었거든요. 피디님, 우리 일정 좀 연장할 수 있을까요? 파티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었습니다. 일주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최소 한 달은 있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마르크도 동조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프랑스로 돌아가기 싫어. 여기가 너무 편해졌어. 맞는 말이었어요. 치안 걱정 없이 밤늦게 돌아다닐 수 있고, 어디서든 깨끗한 화장실을 쓸 수 있고, 사람들은 친절하고, 살기 좋은 나라였습니다. 한국은 그냥 살아보고 싶은 나라야. 류시앙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처음엔 일본 대신 어쩔 수 없이 온 곳이었는데, 이제는 한국이 목적지가 되어버렸어요. 더 많은 걸 보고 싶고, 더 많은 걸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팀 회의를 했어요. 일정을 2주 더 연장하자. 그리고 일본행은 아예 취소해. 제 제안에 모든 팀원이 찬성했습니다. 미국행 계획도 포기하기로 했어요. 한국에 집중해서 제대로 된 다큐를 만들기로 한 거죠. 본사에 연락을 드렸어요. 더 큰 발견을 했습니다. 한국이야말로 진짜 콘텐츠입니다. 처음엔 의아해하던 본사도 제가 보낸 영상들을 보고 나서는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기로 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매력적인 나라인 줄 몰랐다는 거였습니다. 한 달 후, 저는 파리 스튜디오에서 마지막 편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목은 대한민국 우리가 몰랐던 미래였어요. 한국에서 경험했던 모든 순간들이 60분 분량으로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김치 담그는 아주머니부터 가방을 돌려준 시민까지 모든 게 생생했어요. 방송 전날 밤, 저는 떨렸습니다. 과연 프랑스 시청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하지만 확신이 있었어요. 제가 느꼈던 그 감동을 다른 사람들도 분명 느낄 거라고 말이에요. 방송 당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청률이 12%를 넘어섰어요. 프랑스 다큐멘터리 역사상 최고 시청률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시청자 반응이었어요. 한국에 가보고 싶다. 이런 나라가 정말 존재해?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한국 열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김치 만들기 클래스가 생겼고 한국어 학원 등록자가 급증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여행 상품이 완판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제가 만든 다큐 하나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마지막 내레이션이었어요. 한국은 기술로 선진국이 된 게 아닙니다. 사람의 수준으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이 한 문장에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시스템보다 사람이 먼저인 나라였거든요. 동생 클로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언니 다큐 봤어. 정말 놀라워. 내가 만났던 한국과 완전히 달라. 클로에는 다시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마음으로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칸 다큐멘터리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심사위원들이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작품은 단순한 국가 소개가 아니라 진짜 선진국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철학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 바로 제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였습니다. 지금도 가끔 한국이 그리워요. 김치찌개 냄새, 지하철 안내방송,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까지. 모든 게 그립습니다. 한국은 제게 단순한 촬영지가 아니라 제2의 고향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실수로 한국에 왔습니다. 이게 제 마지막 내레이션의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어디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한국을 알고 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선진국은 통계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시민의 품격으로 완성되는 거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 류시앙의 실수가 결국 제 인생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냈어요. 한국은 지도에서 찍을 수는 있어도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해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한번 경험하면 절대 잊을 수 없는 나라이기도 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 어딘가에서는 내 돈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지금까지 자랑스러운 우리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